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자산이 뭔지 아세요? 주식도 아니고 코인도 아닙니다. 바로 서울 아파트예요. 지금 30억 주고 산 강남 아파트가 30년 뒤에는 10억을 더 내야 겨우 새 건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데 그때 가서 10억이 없으면 그냥 낡은 건물에서 버티든가 헐값에 팔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시장의 불편한 진실들을 하나씩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월급쟁이가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통계를 보면 충격적인데요. 평균 가구 소득 6천만 원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가 14억을 나누면 23년이 넘어요. 밥도 안 먹고 옷도 안 사고 어디 놀러도 안 가고 23년을 꼬박 모아야 겨우 서울 평균 아파트 하나를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강남이 아니에요. 강북구, 강서구, 강동구 다 포함한 서울 전체 평균이거든요. 강남권으로 좁히면 숫자가 45년에서 50년까지 늘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부산으로 가면 이 숫자가 8년으로 뚝 떨어져요. 대구는 7년이고 광주나 대전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땅인데 서울만 유독 3배에서 4배가 높은 거예요. 수도권 집중이 만들어낸 기형적인 구조인 거죠. 재건축이라는 게 요즘 핫한 키워드인데요. 실상을 들여다보면 장밋빛과는 거리가 멀어요. 서울 곳곳에 40년 넘은 노후 단지들이 즐비한데 막상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면 주민들 사이에서 내전이 벌어집니다. 오래 거주한 어르신들은 지금 살던 데서 편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어하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투자자들은 하루빨리 밀어버리고 새로 짓자고 하거든요. 현실적인 문제가 산더미예요.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잠실의 어떤 단지는 재건축 논의를 시작한 지 2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삽을 못 떴거든요. 송파구의 대규모 단지도 첫 논의부터 준공까지 3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빨라야 10년인데 70대 어르신이 재건축 찬성표를 던졌다가 완공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젊은 세대는 또 다른 지뢰를 밟게 되는데요. 바로 추가 분담금이에요. 80년대에 지은 5층짜리 저층 단지를 재건축할 때는 용적률을 왕창 높일 수 있어서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 구조였어요. 개포동이나 고덕동의 오래된 단지들이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이미 15층, 20층인 건물을 다시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수지 타산을 맞추려면 40층, 50층을 올려야 하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건축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아요. 기초공사부터 다르고 내진 설계도 강화해야 하고 고층용 엘리베이터에 특수 자재까지 전부 돈이거든요. 서초구의 한 대단지는 분담금이 5억이라고 공지가 나왔는데 업계에서는 실제로 10억을 훌쩍 넘길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문제는 이 분담금이라는 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동구의 대규모 재건축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요. 처음에 3억 정도 예상한다고 했다가 공사 중반에 8억으로 뛰었어요. 원자재값 폭등, 인건비 상승, 환율 변동 이런 게 전부 분담금에 반영되거든요. 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냐고요? 새 아파트 열쇠를 못 받아요. 수년간 이사 다니면서 기다렸는데 결국 입주를 못 하는 거죠. 재건축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맞아야 해요. 원래 건물이 낮아서 용적률을 크게 올릴 여지가 있어야 하고 인구가 계속 유입돼야 하고 경제가 성장세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세요. 합계 출산율 0.7명대 세계 최저고 경제 성장률은 1%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어요. 서울 인구도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재건축해봤자 손해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용산이나 성수동에 올라오고 있는 50층짜리 초고층 주거타워 있잖아요. 이거 30년, 40년 뒤에 또 재건축해야 할 때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100층, 150층을 지어야 경제성이 나오는데 그런 기술력과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초고층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 손댈 수 없는 흉물이 될 운명이에요. 부자들은 떠나고 건물은 낡아가고 관리비는 치솟고 세입자 질은 떨어지고 슬럼화의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용산에 랜드마크 주거타워 80평형대가 있는데요. 땅 지분이 고작 4평에서 5평이에요. 건물 가치는 해마다 감가되니까 결국 남는 건 손바닥만한 땅뿐인 거예요. 자녀한테 물려준다고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처분도 못하고 재건축도 못하는 계륵을 떠안게 되는 거거든요. 업계에서는 이런 초고층 단지를 두고 30년 후에 시한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 5곳을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데요. 90년대 초에 지어졌으니까 벌써 35년 가까이 됐어요. 재건축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과연 될까요? 비관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 거고 기간은 예측 불가고 주민들 합의는 난항이 예상되거든요. 살아생전에 완공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애초에 건설사들이 100년가는 건물을 지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는 30년마다 재건축 수요가 생기는 게 이득이거든요. 끊임없이 일감이 돌아오니까요. 그래서 30년짜리, 40년짜리 건물을 지어온 거예요.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인 거죠. 월세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서울 평균 월세가 144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예요. 월세 144만 원을 투자 수익률로 환산하면 집값이 3억 5천 정도 되는 건데 앞으로 더 오를 여지가 충분해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는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전세가 왜 없어지느냐고요? 갭 투자라는 괴물 때문이에요. 빌라왕 사건 기억하시죠? 수백 명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날렸잖아요. 인천, 부천, 수원 곳곳에서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어요. 자연스럽게 월세 중심으로 재편될 거고 100만 원대 월세가 일상이 되는 시대가 옵니다. 생각을 바꿔보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월세가 정착되면 집값 자체는 안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보유하는 것과 빌려 사는 것의 비용 차이가 줄어들면 굳이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전환기에는 혼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합리화되는 방향입니다. 집 없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있잖아요. 도대체 언제 사야 하느냐는 건데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아니라면 사는 게 맞아요.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요. 내 집이 있다는 건 단순히 자산을 보유한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삶 전체가 안정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도 인간관계가 힘들어도 돌아갈 보금자리가 있다는 건 심리적으로 엄청난 버팀목이 됩니다. 다만 빚을 잔뜩 끌어와서 사면 안 돼요.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 부담에 허덕이게 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주택이 돼버리거든요. 영끌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젊은 세대가 현실적으로 접근하려면 아파트 대신 빌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거든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이럴 때 땅 지분이 넓은 물건을 골라놓으면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림동이나 봉천동, 답심리나 장안동 같은 데 찾아보면 괜찮은 매물이 있어요. 정부 정책 얘기로 넘어가면요. 새 정부 들어서 굵직한 대책을 3번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조이기였어요. 6억 넘으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게 막아버렸죠. 두 번째는 공급 확대인데 이건 효과가 10년 후에나 나타나니까 당장은 의미가 없었어요. 세 번째가 초강력 규제였는데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고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버렸거든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역대급 강도라고 평가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규제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수요를 강제로 눌러놓으면 나중에 반동이 더 세게 오거든요. 풍선 효과라고 하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법은 따로 있어요. 보유세를 손보는 겁니다. 집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 세금을 제대로 물리면 시장이 안정돼요. 지금은 집을 사서 갖고만 있어도 부담이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재기하고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보유세가 세지면 집주인 심리가 바뀝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도 같이 오르니까 오히려 집값이 안 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일부 단지에서 호가 담합하잖아요. 얼마 밑으로는 팔지 말자고요. 보유세가 높으면 정반대가 돼요. 왜 우리 집을 이렇게 비싸게 평가하냐고 항의하는 거죠. 대신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은 대폭 낮춰야 해요. 양도세가 너무 세면 거래 자체가 막히거든요.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못 파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시장이 경직되면 가격 왜곡이 심해지고 결국 피해는 실수요자한테 돌아갑니다. 종합부동산세로 충분하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는데요. 종부세는 태생이 징벌적 과세예요. 특정 계층을 겨냥해서 만든 임시방편이라 체계적이지가 않아요. 폐지하고 재산세 전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해요. 선거철마다 재산세 건드리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어느 정권도 손을 못 대는 거죠. 거품이 급격히 꺼지면 연쇄 파산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빼는 게 이상적인데요. 전문가들은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2022년에 한번 급락했거든요. 잠실, 반포, 압구정 할 것 없이 30%에서 40% 가까이 빠졌습니다. 불과 2년 전 일이에요.
정부가 깜짝 놀라서 수십조 원을 풀어 막았는데요. 그때 막지 말았어야 했다는 분석이 있어요. 거품을 뺄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죠. 그때 터뜨렸으면 조정 기간이 짧았을 텐데 막아버리는 바람에 거품만 더 커졌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사람의 탐욕이 얽혀 있어서 천천히 빼는 게 안 돼요. 한 번에 터지게 놔둬야 해요. 충격이 크더라도요. 그런데 정권마다 내 임기 중에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계속 막는 거죠. 결과적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세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거품이 잔뜩 낀 집을 어떻게 삽니까? 평생 벌어도 못 사는데요. 서울 청년이 자가 보유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10%대예요. 10명 중 9명은 전월세로 살고 있다는 거죠. 희망이 없으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 거예요. 거품을 터뜨리기 전에 대안을 줘야 해요. 공공임대를 대량으로 싸게 공급하든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반값 아파트를 내놓든가요. 서울 외곽에 유휴부지가 많거든요. 거기에 저렴한 주거지를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희망을 줘야 합니다. 비싼 민간 아파트를 많이 공급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싸야 의미가 있는 거죠. 일본 사례를 보면요. 90년대 부동산 거품이 터진 뒤로 젊은 세대가 집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버렸어요. 아버지 세대가 집 때문에 망하는 걸 직접 봤으니까요. 수억 원대 자산가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사례가 부지기수였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터질 건 결국 터지거든요.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꺼질 듯 하면 정부가 받쳐줬으니까 생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화가 깨지지 않으면 건강한 경제 구조가 불가능해요. 어떻게 깨느냐고요? 보유세를 제대로 매기면 됩니다. 집값 오르는 걸 환영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지금까지 정책을 보면요. 오를 때는 약하게 막고 떨어질 때는 전력으로 막았어요. 비대치인 거죠. 이러면 거품이 안 빠져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시장에 맡기면 자기 수준을 찾아가거든요. 지역 간 격차 문제도 심각해요. 서울 안에서도 강남 몇 개 동만 오르고 노원구나 도봉구 같은 외곽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경기도로 나가면 더하고 지방은 미분양이 6만 채를 넘겼습니다. 대구, 부산, 광주 곳곳에 새 아파트가 주인을 못 찾고 있어요. 언론에서는 강남 신고가만 보도하니까 국민들이 조바심을 느끼는 건데요. 전체 그림을 보면 부동산 시장은 이미 양극화의 끝에 와 있어요. 상가는 공실률이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폐업 횡렬이에요. 치킨집, 커피숍, 식당 폐업률이 역대 최고를 갱신하고 있거든요. 상업용 부동산은 더 처참해요. 강남역 테헤란로 일대도 공실률이 10%에 육박하고 홍대나 이대 상권은 이미 쇠퇴했어요. 한때 잘 나가던 가로수길은 공식 통계로 공실률 42%인데 실제로는 절반이 비어 있어요. 건물주들이 월세를 안 내려요. 내리면 건물 가치가 떨어지고 은행에서 대출 상환 압박이 오거든요. 차라리 비워두는 게 낫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 결과 상권 전체가 죽어가고 있어요. 한 집 건너 하나씩 비어있으면 손님들이 안 와요. 북적북적해야 장사가 되는 건데 텅텅 빈 거리에 누가 가겠어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경제 전체를 보면 이미 침체 국면에 들어섰어요.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는데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까먹으면서 막고 있거든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환율을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이 폭락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진 거죠. 과거 IMF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3년에서 4년이면 회복했어요. 그때는 우리만 힘들고 세계 경제는 멀쩡했거든요. 수출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전부 흔들리고 있어요. 예전처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을 사려고 기다리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부동산에는 사이클이 있어요. 대략 10년 주기로 오르고 내리거든요. 내릴 때 사야 하는 건데 2020년 코로나 때 내려야 할 타이밍에 오히려 올랐고 2022년 폭락장 때도 정부가 막아버렸어요.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는 거죠. 지금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아요. 이 거품을 떠안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집값이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거품이 커지는 거지 실제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환율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보다 높으면요. 실질적으로는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손해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요. 주거용 부동산은 20년에서 30년 주기로 움직이고 상업용은 5년에서 10년이에요. 회전이 빠른 거죠. 집을 살 때는 투기 수단이 아니라 보금자리로 봐야 하고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무리한 대출은 독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하세요. 거품은 언젠가 터져요. 미루면 미룰수록 충격만 커집니다. 영원히 오르는 자산은 없어요. 지금 시장을 냉정하게 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